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청일전쟁, 두 번째, 세 번째는 1차, 2차 가보개혁, 마지막 네 번째는 을미개혁입니다. 먼저 청일전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은 이전 영상에서도 나오는데요. 동학농민군이 고부에서 봉기한 것을 기점으로 백산을 직결하고 그 다음에는 황토현 전투, 황윤천 전투에서 조선 관군에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심지어는 이 전주성까지 점령을 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이 전주성이 일시적으로 동학농민군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여기 위기를 느낀 고종 등의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게 원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선 정부로부터 헬프 요청을 받은 청나라 군대는 1894년 5월 5일 우리나라의 아산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텐진 조약으로 들은 일본은 조선 내의 일본인 거류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1894년 5월 6일 바로 그 다음 날에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에 군대를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청일 양군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은 이 전주에서 화해의 조약, 즉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동학농민군이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온 명군은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이 또 우리 조선에 들어온 이유는 이 동학농민군으로부터 일본 거류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들어왔었는데 전주 화약에 따라 동학농민군이 자진 해산하게 되니까 청일 양군은 우리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조선에 주둔을 하게 되거든요. 청군과 일본군은 9년 만에 우리 조선에 넘어왔기 때문에 조선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 이 둘 사이에 뭔가 기묘한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잡으려고 청나라에게 어떤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일본이 말하기를 야 청나라야 우리 간만에 조선에 왔으니까 조선 내정개혁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요청하게 되고 청나라는 이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조선을 갖고 싶은데 일본이랑 같이 조선의 내정개혁을 하게 되면 그 권력이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고 이를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궁궐, 즉 경복궁에 군대를 끌고 와서 기습 불법 점령을 하게 되고 또 아산만에 있던 청나라 군대를 공격함에 따라 청일 양군이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을 빠르게 보고 갈게요. 일본군이 평양, 황해 등에서 청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결국 일본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 청일전쟁의 결과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회의가 열리고 또 그 결과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일본 바로 여기 시모노세키에서 이 조약이 체결됐으므로 이 조약의 이름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썼습니다. 1895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는데 조선에 대한 우위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또 청나라로부터 많은 배상금을 뜯어가고 타이완, 팽우제도 많은 걸 가져가게 되는데 특히 아주 중요한 땅까지 뜯어가게 됩니다. 일본이 청에게 바로 랴오뚱 반도, 우리나라 말로 요동 반도를 할양받게 되거든요. 엄청난 대승리로 일본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유럽에도 이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의 세 개의 국가, 즉 삼국이 일본의 이 랴오뚱 반도 할양을 포기해라, 그냥 청나라에게 돌려주라라고 바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 직후의 삼국 간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 개의 국가가 여기에 간섭을 했는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이 러시아라고 하는 유럽의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삼국 간섭을 이끌가게 되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연해의 주를 먹었지만 그래도 중국의 만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조선도 먹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일본이 이 랴오뚱 반도를 먹으면 러시아는 만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제한됩니다. 또 랴오뚱 반도는 다 중국 대륙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요충지도 있고 오늘날에도 아주 커다란 해군 기지를 할 수 있는 리순 다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포기하도록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바로 프랑스,
이 독일, 이 러프독이 함께 일본에게 압력, 즉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 세 개의 국가와 전쟁을 벌이면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이 랴오뚱반도를 결국 청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조선 내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일본이 조선을 먹는가 했는데 러시아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해서 일본을 쫓아내버리니까 랴오뚱반도를 포기시켜버리니까 우리 조선 내에서는 러시아를 끌어당겨서 일본을 방어하자, 일본의 간섭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옴에 따라 조선 내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동학농민군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이 전개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가보개혁의 배경인데 아까로 나왔던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고 우리 조선의 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흥선대원군을 내세우고 김홍집을 영의정이었던 김홍집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함에 따라 김홍집 중심의 내각, 즉 정치팀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한 게 있거든요. 왜 일본이 이 흥선대원군을 내세웠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를 조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모군한테 잡혀갔죠. 그리고 또 남은 두 가지의 이유를 보면 일본이 김홍직 중심의 내각을 수립할 때 조금은 일본에 친숙한, 일본에 반대하지 않는 친일 세력들로 이 정치팀을 꾸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내정 개혁에 대해 간섭을 하게 되면 조선 민중들의 반발 그리고 또 국제적인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조선의 상징성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일본이 욕을 좀 덜 먹으려고 그리고 또 표면 뒤에 숨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마지막의 이유는 대원군을 내세움으로써 당시 조선의 실세였던 민씨 세력들과 민비 세력을 권력에서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랑 명성황후 민비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에 따라서 대원군이 들어오게 되고 민씨 세력들이 정치에서 살짝 물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개혁기구였던 이 교정청이 폐지되고 일본의 요구로 이 군국기무처가 설치되게 됩니다. 교정청은 이전 동학농민운동 파트에서 나왔었는데요. 일본이 아까 청일전쟁 직전에 청나라한테 내정 개혁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우리 조선에도 이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의 이러한 간섭을 배제하고 그리고 또 동학농민군의 패전 개혁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교정청이 설치되었었는데 이런 자주적인 기구를 폐지하고 일본의 입맛대로 이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개혁을 하려고 이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구에서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차 가보개혁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때 일본은 바쁩니다. 청일전쟁에서 누가 조선을 먹느냐 싸우기 때문에 일본이 판만 깔아주고 여기에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에 따라 1차 가보개혁은 우리나라가 좀 자주적으로 우리나라 스스로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사회, 경제 파트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데 첫 번째로 이 국내의 부서라고 하는 이 국내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설치된 목적은 왕실의 종친과 민씨 세력 같은 외척 세력들 정치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왕실 사무는 이 국내부는 너희 알아서 종친들과 외척들 놀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업무, 즉 국정 업무는 그대로 의정부로 하기 따라 왕실 사무와 국정 업무를 분리해서 민씨 세력과 왕실 종친의 내정 개입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연호, 여기서 연호라고 하면 황제 국가만 쓸 수 있는 단력책입니다. 이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연호가 바로 개국기년입니다. 나라가 열린 기점을 연도로 삼겠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조선은 1392년에 이성계가 세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392년을 바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1894년에는 바로 개국 503년이라고 하는 연호가 쭉쭉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 504년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자 개국 기년이라고 하는 자 독자적인 연호가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행정 체계를 바꿉니다. 6개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2호 예병형 공조의 이 6조를 8개로 세분화하고 그 이름도 자 아문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6조를 8아문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아문이라는 이름은 그 이전 자 통리기무 아문에서도 살짝 언급이 된 바 있네요. 물론 이 8아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 계속해서 자 경찰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이 경무청이 신설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시험을 치던 자 우리 고려 시대 광종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과거제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공자왈, 맹자왈, 주자왈이 이제는 조금씩 힘을 잃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4위 파트로 볼게요. 드디어 자 청동기 시대부터 전개가 되었던 이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 공사노비법이라 할 수 있는 자 공사노비제도 폐지가 되고요. 또 연좌제도 폐지되거든요. 연좌제라고 하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똑같이 벌을 주는 형식이 바로 연좌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삼족을 멸해라 이게 바로 자 연좌제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구시대적인 이런 연좌제도 자 폐지가 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조선시대쯤이 되면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조혼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또 과부의 재가가 공식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과부가 다시 재혼, 즉 재간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과부가 재가를 하게 되면 그 아들은 과거 시험에 칠 때 조금은 제한이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런 제약이 없어지고 저 과부의 공식적으로 재혼, 재가가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로 볼게요. 6조가 8아문으로 바뀌었으니까 호조가 이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탁지아문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같은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탁지아문으로 모든 국가 재정이 일어나 여기서만 국가 재정을 관장하라고 정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호조, 선해청 이런 데서 많은 돈을 관리했는데 여러 곳에서 분산돼서 돈을 관리하고 쓰다 보니까 비리와 부정부패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탁지아문에서만 돈을 관리해라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요. 자 그리고 또 조세, 조세는 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 조세의 급납제가 마련되게 됩니다. 여기서 금은 골드가 아니라 머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전 영정법, 대동법 그리고 또 균역법에서 보면 이런 세금, 즉 조세 또는 같은 것들을 옷감, 즉 포로 낸다든지 아니면 뭐 쌀로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세금은 돈으로 내라는 게 마련되고요. 그리고 또 은본위 화폐 제도가 마련되고 채택되게 됩니다. 은을 기본 단위로 하는 화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볼게요. 자, 예로 들어서 은 10g이 자, 1달러라고 하겠습니다. 1달러.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은 10달러가 바로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은을 기본으로 해서 1달러는 1000원이라고 하는 국제의 환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은이 모든 국제에 통화했기 때문에 은을 기본으로 하는 화폐제도, 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1000원은 1달러로 매겨지는 게 바로 은본위 화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시예요. 자, 그러면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받고 이어서 두 번째,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1차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자, 청나라의 북양 함대를 싹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리고 또 94년 11월에는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 농민군을 패배시키거든요. 그러므로 일본이 이제 뭔가 여유로워지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조선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 개입이 이루어지고 흥선대원군을 축출합니다. 우리 이제 여유롭고 두려울 거 없다. 지금 우리는 청일전쟁에서도 거의 이겼고 동학군도 밀어냈기 때문에 얼굴마다 대원군 물러가시고요. 자, 그리고 또 김홍집이 원래 총리 대신이었는데 김홍집을 다시 빼긴 그러니까 일본에 가 있던 친일파 한 명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박영효라고 했습니다. 자, 박영효는 갑신정변에서 실패한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 같은 인물이었는데요. 망명한 사이에 친일파가 되었고 이후에도 엄청난 친일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국회에 국회의원까지 되게 되거든요. 이런 박영효와 김홍집을 투탑으로 하는 연립내각, 연립정치팀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1차 가보 개혁의 중심 기구가 폐지되어 선생님 일본이 이거를 설치하려 놓고 왜 2차에서는 이거를 폐지시킵니까? 라고 질문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군국기무처에서 1차에서는 일본이 조금은 개혁의 간섭을 좀 덜 했습니다. 일본 바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일본의 입맛대로 새롭게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래도 그 정도 약간 1차 가보개혁의 왕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국내부를 설치한다든지. 그러므로 이 군국기무처를 폐지함으로써 일본 입맛에 맞는 개혁을 새롭게 또 그 정도 왕권 강화를 다시 노리기 위해서 이 기구가 폐지됩니다. 자, 그리고 또 독립서거문이 발표되고 또 대표적인 1차, 2차 가보개혁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일종의 헌법 형식의 홍범 14조가 2차 가보개혁의 스타트와 함께 발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홍범 14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에는 당연히 청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겠다 요 말입니다. 천국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워라. 일본이 간섭한 티가 나네요. 의정부와 각 아문, 직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6번째는 조세 징수는 법으로. 7번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 탁지 아문이 관할한다. 1차 가보 개혁의 내용이 개입이 되어 있네요. 들어가 있네요. 13번, 14번 이런 내용들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가보 개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사회를 볼 건데, 자, 의정부의 이름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내각이라고 이름 바뀌고요. 8아문도 조금 축소 통폐합돼서 7부로 개편되게 됩니다. 또 지방도 8도 비빔면에 이 8도가 23개의 부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지방체제는 일본 행정지방체제랑 똑같습니다. 뭔가 느낌이 나죠? 자, 그러면 2차 가보개혁은 8을 싫어해서 바꿔버리고 뒤에 부가 붙네요. 지방에도 부, 중앙에도 부, 부부, 또 8을 싫어한다.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수령 사도, 즉 지방 간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합니다. 원래 지방의 수령 사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은 불합리하게 생깁니다. 내가 억울하게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사또가 적절하게 판결을 해주면 좋지만 이게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왜냐하면 사또가 제대로 판결 안 해주면 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 근대적인 이런 재판의 형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이런 재판소들이 설치된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민을 볼게요. 1895년에 교육의 체제를 마련하고자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근대적인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또 덕체를 키우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한성 사범학교의 관제, 여기서 사범학교라고 하면 근대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키운다. 교사들을 기르는 학교인데 한성 사범학교에 대한 관제, 뭔가 조금은 규칙 같은 것들이 정해지고 또 초등학교로 할 수 있는 소학교 관제도 제정이 됨에 따라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었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을미개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개혁이 이루어진 배경을 보면 아까 말했지만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주도하에 일본이 다시 러동반도를 토해내게 되니까 조선 내에서는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막아내자 이런 세력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선 내 러시아의 영향력이 세지게 됩니다. 이는 민씨 세력 중에 민비가 적극 활용하게 되거든요. 1차 가보개혁 때 흥선대원군이 들어오면서 권력이 밀려나게 되고 또 국내부 설치에 따라서 또 밀려나게 되니까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한 이후에 일본이 승리를 거뒀었는데 여기서 일본이 위기를 느낍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조선을 먹는가 싶었는데 웬 러시아가 등장해서 조선 내 러시아의 세력이 세지네요. 전쟁하고 그 조선을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배우 민씨를 죽이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른바 여우사냥이라고 하는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 훗날 명성 황후가 되는 민비가 살해되게 됩니다.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들어가서 민씨를 강간하고 칼로 찌르고 불태워 죽이게 되거든요. 이 사건이 바로 1895년에 있었던 을미사변입니다.
민비 점상은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궁궐 침해해서 그래도 일국의 왕비를 이런 식으로 모독하고 죽이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을미사변이 발발함에 따라 조선 정부는 다시 좀 친일적인 이 내각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자, 김홍집을 중심으로 내각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김홍집은 총 대신 안 하려고 했는데 고종이 불러가지고 울면서 해달라고 해서 이때 김홍집이 다시 내각의 수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를 보면 새로운 연호가 채택되게 됩니다. 이 연호가 바로 건양인데 그 뜻을 보면 양력을 세웠다. 자, 태양력을 시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결과 사회를 보면 그 이전 음력 체제에서 이 태양력이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을미개혁을 계기로 해서.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이 단발령이 실시되게 되거든요. 조선 사람들의 상투를 자르라라고 하는 단발령이 시행되고 고종이 대표로 해서 자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천년두를 막기 위한 종두법이 시행되고 초등학교였던 소학교 설치되고 그리고 또 우정총국이 갑신정변을 계기로 폐지했었는데 다시 근대적인 우편 기능을 하기 위해 우체사가 설치되었다. 나왔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과의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를 보면 을미년에 있었던 유인석, 이소웅 등이 이 을미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계기는 국모였던 민비, 즉 명성황후를 살해했던 을미사변. 자, 그리고 또 상투를 자르라고 하는 이 단발령의 시행에 반발한 사건이 을미의병이라고 했거든요. 이 파트는 나중에 가서 의병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고종이 뭔가 조금은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와이프 왕비가 궁궐 내에서 일본 낭인들한테 살해당했습니다. 자신도 위험하기 때문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쳐 처소를 옮기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아라사,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로 했기 때문에 아라사 공사관으로 옮겼다. 바로 아관 파천인 189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국제망신이죠. 왕이 공사관으로 도망갔어요. 그 결과 김홍직 내각이 붕괴되고 개혁이 중단되게 됩니다. 고종이 김홍집을 불러서 다시 내각을 수립을 하겠지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을 하자마자 을미사적이라 하면서 김홍집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3명의 사람들, 6.1중 등등을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김홍집이 일본군의 호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김홍집이 말하기를 일국의 총리 대신이 어떻게 외국의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차라리 백성들한테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길을 나서다가 고종이 보낸 보부상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왜 대신이라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김홍직이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런 일화를 봤을 때 김홍직은 친일파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의의를 볼게요. 자,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의지가 일부 판정됨에 따라 그 내용들이 가부 을미개혁에 들어갔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대한제국의 정책으로 계승이 되었으며 여러 가지 좀 폐습적인 또 봉건적 통치 체제를 개혁한 근대적인 기억이다 라는 의의가 있지만 기억 주도 세력이 일본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보 개혁과 을미 개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